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아마 라면이나 과자 봉지 회사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농심 계열사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 전기차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아주 그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포장재 사업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배터리 소재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공해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 재무 데이터, 시장 전망 자료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율촌화학의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 가능성, 또 그 과정에 숨어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은 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율천화학은 확실히 수십 년간 해온 그 안정적인 포장재 사업 기반이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요. 네, 파우치 필름. 물론 이런 극적인 전환에는 달콤한 열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이면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나씩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율촌화학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 프로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1973년에 설립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대기업 농심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이 딱 눈에 띄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주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역시 연포장 사업.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라면, 과자, 커피 믹스 같은 식품 포장재를 주로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룹사인 농심 덕분에 이 분야에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자료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 그 정도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핵심 기반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이 농심과의 관계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해주죠. 근데 동시에 보면 전통적인 포장재라는 게 이게 성숙산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 그렇죠.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 거래, B2B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 필름 사업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산업용 필름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보호 필름 같은 걸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골판지나 접착제 같은 것도 다루니까요. 아, 정말 종합 포장재 기업이네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화학 기반의 종합 포장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이 사람, 사물이 자유롭게 이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던데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단순히 포장을 넘어서 자신들의 소재 기술로 다양한 산업을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기존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흥미롭네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율촌화학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사업이죠.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요. 전기차 배터리 셀 있잖아요. 그걸 외부 충격이나 습기, 공기로부터 안전하게 착 감싸서 보호해주는 핵심 포장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배터리를 감싸는 거군요. 네, 배터리의 성능하고 안전성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갑옷이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최근에 이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 진짜 엄청난 규모의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 건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미국 GM, 제너럴 모터스죠. 이 둘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얼티엄 셀즈. 여기 1공장에 이어서 2공장에도 파우치 필름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계약 규모가 무려 1조 3,332억 원. 1조 3천억이요? 와. 네. 그리고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그러니까 7년간 이어지는 장기 계약입니다. 작년 율촌화학 전체 매출액의 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야,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큰 수주를 따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이 계약은 율촌화학이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로 이제 부상했다. 이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헝가리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요 직접 공장을 짓는다. 아, 이거 혹시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거랑 관련이 깊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IRA 때문이죠. IRA 법안 내용 중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율촌화학이 미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짓는 건 고객사인 얼티엄셀즈가 이 IRA 규정을 충족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동시에 물류비 절감 같은 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결정인 거죠. 아하. 단순히 고객사 요구에 따르는 걸 넘어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완벽하게 발을 맞추면서 기회를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와, 정책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네요. 근데 이런 대규모 해외 투자는 당연히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율촌화학이 현재 겪고 있는 뭐랄까 성장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3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18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아, 적자였군요. 네. 그리고 2024년 추정치 역시 분석기관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매출은 한 4,400억에서 5,500억 원 사이, 영업 손실은 한 85억에서 174억 원 선, 여전히 적자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년 연속 적자 예상이라 확실히 투자다 좀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래도 혹시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는 없었나요? 다행히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약간 희망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25년 2분기에는 매출 1,521억 원에 영업이익 11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오, 흑자 전환. 네. 비록 규모는 아직 작지만 계속되던 적자 흐름을 일단 끊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야, 오랜만에 나온 흑자 소식이네요. 근데 그간의 투자 때문에 재무 구조 자체가 좀 불안정해진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부채라든가? 맞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필연적으로 재무 부담 증가를 동반하죠.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123.6%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120%면? 네, 아직 위험 수위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평가지만 그래도 관리는 필요한 수준이죠. 총 자산 규모는 한 8,500억 원 정도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 유상증자도 있었군요. 네,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미국 공장 건설 투자하고 또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성장을 위한 실탄 확보?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동시에 당장은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는 결정입니다. 성장 동력 확보랑 재무 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율촌화학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가 관련 지표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2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PBR이 2배 이상이면 네, 이거는 시장이 율촌화학의 현재 장부상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 특히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크게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현재 수익성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2023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적자 상태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아예 산출되지도 않아요. 기대는 큰데 현실은 아직이다.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높은데 현실의 수익성은 아직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또 일부 자료에서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가 한 2,200억 원 수준인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나 단기 매출 채권은 한 1,400억 원 정도라서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재무 부담 사이의 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주식 시장에서의 실제 움직임은 어땠나요? 특히 그 대규모 수주 발표 이후에요. 네, 그 시점을 전후로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9월 말에요. 얼티엄 셀즈 2공장 수주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주가가 막 폭등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네, 그때 엄청났죠. 2차 전지 소재, 전기차, 파우치 필름 테바의 핵심 주자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실히 각인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까 말씀하신 1,000억 원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또 증자로 인한 물량 부담 우려 이런 게 겹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보내주신 10월 17일 종가가 34,750원인데 고점 대비로는 꽤 내려온 상태죠. 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10월 17일의 하락은 뭐 특별한 악재가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단기 급등 후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약간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IRA 정책의 수혜 기대감이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여부가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지배구조나 수급 측면에서 특이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지배구조는 농심홀딩스하고 특수관계인이 한 44% 정도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한 6% 정도로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매 동향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했을 때 율촌학의 미래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1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봤을 때 말입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주가 변동성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율촌학의 기업 가치를 이끌 핵심 동력은 단연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사업이 될 거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역시 그쪽이군요. 네, 기존 포장재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면 이 파우치 필름 사업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긴 뭐 북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는 단계고 얼티엄 셀즈와의 계약도 2032년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기 계약이니까요. 성장의 정말 초기 국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정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죠. 오히려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또 생산 수율이 안정화되는 시점, 그때부터가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게다가 기존 사업에서 보여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뭐 이코어 YPA 같은 치즈 포장재나 고차단성 PLA 필름 같은 친환경 소재 개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또 ESG 경영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성공적으로 딱 올라탔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군요. GM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도 확보했고요. 네, 그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리스크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 부담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고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한 부담이 계속될 수 있어요. 네. 둘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미국 신공장의 계획대로 잘 건설하고 또 높은 수율로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해외 공장 운영이 쉽지 않죠. 셋째는 고객사 집중 리스크입니다. 현재로서는 얼티엄 셀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향후에는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죠. 아, 한 곳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하니까요. 네, 넷째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추격, 이걸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들도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만만치 않네요. 앞서 언급된 최근의 적자 지속이라든지 단기 유동성 문제, 유상증자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율촌화학을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재무 부담이 역설적으로 IRA 수혜를 극대화하고 북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율촌화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십 년간 다져온 안정적인 포장재 사업 기반 위에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야심찬 도전에 나선 기업. 그 과정에서 IRA라는 정책적 기회를 잡았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재무적, 운영적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공한다면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정말 큰 변화가 되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율촌화학은 이 막대한 투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 얼티엄셀즈와의 약속을 발판 삼아 전통적인 포장재 기업이라는 껍질을 깨고 진정한 2차 전지 소재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 특히 미국 공장의 가동 시점과 초기 수율,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적인 수주 소식 같은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